위원장 배우자 출장 동행 왕복 비행기표 1,200만 원.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비용이 과연 아껴야 할 예산입니까?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노태학 위원장과 직원 3명은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장 사진을 살펴보니 노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계속 함께 있습니다. PD수첩이 입수한 비공개 출장 계획서. 여성의 정체는 바로 노태학 위원장의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책정된 항공료는 1,200만 원이 넘는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숙박비는 약 730만 원, 식비도 170만 원이 넘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됐습니다. 당시 출장에 소요된 총 예산은 9,053만 원이었지만 공식 일정은 하루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11월엔) 독일과 북유럽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일정 역시 배우자가 함께한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1,900만 원에 달하는 항공료를 포함한 7박 9일간의 총 예산은 7,190만 원. 여기에는 연회비와 선물비 550만 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022년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재임 기간 3차례의 해외 출장 모두 배우자가 동행했습니다. 위원장 배우자 출장 동행 왕복 비행기표 1,200만 원.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비용이 과연 아껴야 할 예산입니까? 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위한 기관입니까? 증인의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정의 과정에 관해서는 저게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부분은 사실은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이 제일 세계 최초로 그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다음에 됐습니다. 잠깐만요. 과연 위원장만의 문제일까? PD수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국외 출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국외 출장은 모두 107차례, 출장 인원은 461명, 집행된 예산은 약 27억 원이었습니다. 출장지에는 대표적인 휴양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 몰디브 대선 참관을 위해 직원 5명이 방문했지만 출장 보고서엔 선거 시설물 사진만 가득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재외선거 점검을 위해 직원 5명이 태국과 코타키나발루로 떠났습니다. 그해 코타키나발루에는 재외선거 투표소가 새로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점검은 제대로 이뤄졌을까? PD수첩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방문한 곳은 선관위 분관과 한인교회 2곳. PD수첩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교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출장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보고서라도 쓰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은 뭐 3, 4시, 5시 좀 저녁 시간 좀 전에 오셔서 그렇게 좀 짧게 나누고 바로 이동해서 그냥 식사를 하고 그리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사님께 그냥 이런 걸 여기까지 오셨나 봐요.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멘트 주고받았던 기억이 좀 안타까운 국민 열쇠가 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죠. 그냥. 지난해 선관위 직원들의 출장지에는 독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은 지난 2021년 투표용지 부족과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 때문에
수천 명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결국 일부 재선거를 치른 바 있습니다. 출장 목적 역시 독일 선거의 관리 부실 사례 연구. 보고서에는 작은 실수도 선거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위기감을 갖자는 교훈도 써 있습니다. 이 독일 출장이 베를린에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과 재선거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독일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불과 한 6, 7달 만에 한국에서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출장이 실제로 제도 개선의 이슈로 혹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수당이 존재합니다. 특별 정려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매우 생소하죠. 왜냐하면 다른 조직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항목 자체가 특별 정려금 이름도 되게 어렵고 복잡한데 사실상 보면은 일종의 선거 있을 때 그냥 수고했다고 더 주는 수고비 같은 개념입니다. 2020년 대선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 최근 5년 동안 선관위에 지급된 특별 정려금은 약 103억 원. 올해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 총 5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방만하게 집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은 선거관리를 전담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그 선거관리 업무를 했다고 해서 수고비를 더 준다. 다른 공무원들은 받지 않는 거기에 따로 얹어주는 이 수고비를 더 얹어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PD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서 3건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선거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계획서. 박물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건데요. 건축비만 약 230억 원, 총 사업비는 약 300억 원에 달합니다. 인건비 14억 포함 연간 약 27억 원의 운영비가 예상됩니다. 선관위는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외부 연구 용역까지 선거박물관 사업을 위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선거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건데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뒷받침하려고 막 연구 용역 같은 것들 보고서 내고 이랬는데 몸집 키우고 자리 만드는 용도죠. 선관위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채용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뭐 명확하게 뭐 일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된 조직을 만들어서 자리 늘리겠다 이런 시도를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특별 채용됐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죠.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0년간 확인된 규정 위반만 878건이었습니다.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차관급인 송봉섭 전 사무처장.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이 착하고 성실하다며 딸의 채용을 부탁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고위직으로 계신 장관급, 차관급 두 분의 전임까지 해서 세 분이 내리 어떻게 똑같이 자녀 의혹까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채용 비리 방법 중엔 면접 점수를 연필로 작성한 후 나중에 수정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2024년) 감사원은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중에는 장관급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채용 인원을 늘려 없던 자리를 만들고 외부 교육 일정을 이유로 면접은 비대면 심사로 변경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아버지의 지인들이었는데요. 최고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말하면 뭐 조선왕조로 따지면 뭐 왕 밑에 그거 왕 아들이니까. 예. 그래서 세자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채용 이후에도
각종 특혜 정황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 관사가 없었어요. 그 지역은 그쪽이 자기가 사는 연고지가 아니니까 뭐 관사가 필요했나 보죠. 근데 업동 관사를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일단 업동 관사, 남들은 관사가 없어가지고 내 삽이 들어가지고 월세나 전세 살고 있는데 그 관사, 업동 관사 해줬고,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외국 나갈 때 그 있어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뭐가 있고 외국 나갈 때 뭐 연수 기회 있을 때.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대상자가 아닌데 같이 갔다 이거예요. 세자로 아드님이 세자도 불리셨던데 모든 특혜 지원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하셨나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현재 부정 채용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 뭐 헌법에 명시된 그런 기관으로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높아진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기준, 요구 이런 것에 발맞춰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갖지 않으면은 앞으로 좀 우리 민주주의가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라는 뼈아픈 과거, 그리고 수많은 희생 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 혁명.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역사적 교훈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4.19 혁명의 후속 수습 차원으로서 선거 관리를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특히 행정부가 직접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민주화 이후에 이걸 좀 제대로 하자라는 물결이 다시 일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기관이자 헌법기관으로 세팅이 돼서 운영이 된 거고요. 그러나 60년이 넘은 지금의 선관위는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건데요. 이런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각종 비리와 방만한 경영이 계속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직이 전체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자정작용 제로. 그다음에 외부의 견제나 감시로부터도 제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거관리에 대한 전면 재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사건이 났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핵심적인 절차가 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핵심적인 절차를 관리하는 공공조직이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무책임하고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혁신하고 개혁해야 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데 과연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PD수첩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정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질의하신 문의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